놀랍게도 78%입니다. 몽골 국민 10명 중 8명이 다른 나라와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중국? 아닙니다. 러시아, 미국?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78%입니다. 2025년 11월 BBC가 긴급 취재에 나섰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거리 간판 62%가 한글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씁니다. 초등학생들 또한 영어 대신 한국어를 배웁니다. 국가가 통째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하면 한국어만으로 여행 가능한 나라가 됐을까요? 군사 동맹 맺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 원조 쏟아부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화와 교육, 그리고 존중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움직여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일주일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크로우, 당장 몽골 가. 편집장이 제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바꾸고 있다는 제보가 CNN, JTBC, 우리한테 동시에 들어왔어. 중국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한 나라를 바꾼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BBC 국제부 수석 기자죠. 30년간 중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왔습니다. 소련 붕괴도 봤고 중국의 1대1로도 추적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를 평생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받은 제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몽골 수도 간판 62%가 한국어. 편집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까지 반응했어. 뭔가 심상치 않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K-팝 과장일 뿐이다. 드라마 몇 개 유행했다고 나라가 바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편집국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저는 런던을 떠났습니다. 몽골행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어 간판 62%, 중국 러시아 외교부 항의, 문화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군대를 보냈습니까? 돈을 뿌렸습니까? 아니죠. 드라마 몇 편 수출했을 뿐입니다. 12시간 후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세점 직원이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 관광객 대상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택시를 탔을 때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호텔 플리즈. 아, 서울 호텔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능숙하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 카페, 한강 노래방, 부산 치킨, 강남 약국. 한글 간판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 20. 100개 중 62개였습니다. 정확히 62%였습니다. 제보가 맞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손님,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영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도 한국어 하시나 봐요? 요즘 여기 사람들 다 한국어 배우거든요. 왜요? 일자리 때문이죠. 한국 회사가 많아요. 한국어 못하면 취업이 안 돼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일자리 한국어 필수.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크인 하시겠어요?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셨어요? 네, 저희 직원들 전부 의무예요. 손님 80%가 한국 분들이거든요. 80%?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관광도 많고 사업차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여기 진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20대 젊은이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오빠, 저기 카페 갈까? 응, 거기 맛있어.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간판 62% 확인. 한국어 일상화 확인. 호텔 손님 80% 한국인 확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심각하다. 저는 가짜 제보를 확인하러 왔는데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이 도시의 주 언어였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한국 노래, 거리를 밝히는 한글 간판, 모든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 순간부터 모든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절반이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기업 설명회 12월 10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저는 천천히 게시판을 훑었습니다. 몽골어 공지보다 한국어 공지가 더 많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한국어 시험 언제야? 다음 주. 같이 공부할래?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젊은 남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세요? 네, 배우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 70%가 배워요. 70%?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업 때문이죠. 중국 회사는 월급이 50만에서 80만 투구릭이에요. 한국 회사는 150만 투구릭 줘요. 거의 2배예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회사 임금 중국의 2배. 한국어 못하면 취업이 안 됩니까? 거의요. 요즘 좋은 일자리는 전부 한국 관련이거든요. 한국 회사, 한국 관광, 한국 무역 한국어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제 친구들 거의 다 한국어 학원 다녀요. 안 배우면 뒤처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를 더 걸어가는데 한 교수 연구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이수진 교수 한국어학과.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책상 위에 수십 권의 사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가득 메워진 노트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60대쯤 보이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BBC 기자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가르치시는 거죠? 네, 30년 됐어요. 30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부터요? 네, 1994년부터요. 그때는 아무도 한국어에 관심 없었죠. 그녀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전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첫 사전이에요. 저는 사전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수정, 보완, 추가 끝없는 작업의 흔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네, 혼자 만들었어요. 27년 걸렸어요. 27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엔 자료가 없었어요. 북한 사전밖에 없었는데 오류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작업했어요. 저는 사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단어가 10,0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쓴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쓰입니까? 세종학당 공식 교재예요. 정부 통역시험 기본서이기도 하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27년이 한 나라의 언어 인프라가 됐습니다. 교수님,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경제가 붕괴됐죠.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그때 한국이 도와줬어요. 노동자를 받아줬고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케이팝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30년이 만든 구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수진 교수의 27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의심이 아닌 경외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힘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제 분석의 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이수진 교수 27년간 사전 제작. 학생 70% 한국어 학습. 한국 회사 임금 2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다. 예상보다 훨씬. 다음 날 저는 세종학당을 찾아갔습니다. 학생이 말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줄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등록 대기요. 이번 학기 신청이에요. 저는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등록생 1250명. 대기자 300명. 1250명.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07년 이곳이 문을 열었을 때 학생은 120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17년 만에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마다 교실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30명쯤 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더 걸었습니다. 2층에는 문화체험실이 있었습니다. 한복이 걸려 있었고 한국 음식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괜찮을까요? 20대 초반 여학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 얼마나 배우셨어요? 3년 됐어요. 지금 중급반이에요.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녀가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는 공정해요. 실력으로 평가해 주거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서울대 교환학생 준비 중이에요. 내년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녀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드라마는 자막 없이 봐요. 뉴스는 90% 이해해요. 90%? 저는 놀랐습니다. 3년 만에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한국 책이 가득했습니다. 경제, 역사, 문학, 과학 모든 분야가 있었습니다. 학생 10여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K-팝 동아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댄스 연습. 저는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1250명이요. 작년보다 200명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020년이 전환점이었어요. 2020년? 네, 코로나 때문이에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방역을 보고 신뢰도가 올라갔죠. 한국이 투명하게 대응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저는 메모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신뢰도 상승. 이게 전환점이었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2007년에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천천히 늘다가 2010년쯤 300명 됐죠. 그러다가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2007년 120명, 2010년 300명, 2020년 800명, 2024년 1250명.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속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요.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한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겁니까? 1층으로 내려오는데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한복 체험실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요리실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K-팝 연습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학당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미래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드라마도 K-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30년 누적된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1990년대 노동자 채용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문화 확산, 2007년 세종학당 설립, 2020년 코로나 신뢰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몽골을 바꾸고 있다를 인정했습니다.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한글 간판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제 그 간판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세종학당 1250명. 2020년 코로나 전환점. 한국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저는 몽골 통계청으로 갔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외국어 통계입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한국어 0%, 2000년 1%, 2005년 5%, 2010년 18%, 2024년 43%.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3%? 15세에서 35세는 58%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국가 기반 변화 아닙니까?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0년 만에 언어 지도가 바뀐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과 경제통합 찬성 여부 78%. 78%? 이게 정말입니까? 네, 올해 조사입니다. 18세에서 29세는 85%가 찬성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85%? 젊은 세대 거의 전부가 한국과의 통합을 원한다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압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신경 쓰고 있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왜 발칵 뒤집혔는지 말입니다. 30년간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기회의 나라죠. 두 번째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 월급이 2배예요. 세 번째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1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저는 아찔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일관성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인턴십 지원할 거야? 응, 당연하지. 붙으면 인생 바뀌는 거잖아. 한국어 토픽 몇 급이야? 5급. 6급 준비 중이야. 저는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아니, 전략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한국어 43%, 경제통합 찬성 78%, 1829세 85%, 중국 러시아 압박. 저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30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해온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 지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한 나라의 언어가 뒤바뀐다는 것.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 몽골의 미래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글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나는 숨을 고르고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트체라고 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소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한국에 갔던 1세대 노동자입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60대 초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단 크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났어요. 영하 40도의 전기는 하루 3시간, 난방은 끊겼죠.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러시아는 외면했고 중국은 차갑게 대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노동자 모집 공고가 왔습니다. 몇 명 뽑았습니까? 500명이요. 2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40대 1 경쟁률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붙었어요. 1998년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명절마다 집으로 초대해줬어요. 세뱃돈도 주셨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80만 원이요. 몽골 평균의 26배였습니다. 26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년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 돈으로 사업 시작했죠. 지금은 건설회사 운영합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러시아는 차갑게 대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숨을 멎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딸은 서울대 교환학생 같고요. 바트체가 미소 지었습니다. 1998년 노동자들이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그게 입소문 났죠.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노동자 세대가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을 증언했습니다. 2000년대 K드라마가 그 증언을 확인시켰습니다. 2007년 세종학당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신뢰를 폭발시켰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돈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대우였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78%를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1998년 존중.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다. 26배 임금 명절 초대 세뱃돈. 저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힘이 아닌 존중이 한 나라를 바꿨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한국이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바트 선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020년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진단 키트를 비교했어요. 자료에 표가 있었습니다. 속도 중국 3일, 러시아 4일, 한국 5일. 가격 중국이 가장 저렴. 정확도 한국 98%, 중국 85%, 러시아 80%.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속도는 중국이 빠르고 가격도 쌌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바트 선생이 눈을 감았습니다. 생명 문제였습니다. 정확도가 13% 차이 나면 그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제품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랐어요. 왜요? 설명서가 몽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몽골어로? 중국과 러시아 제품은 영어, 중국어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직접 몽골어 번역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완벽한 몽골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울었어요. 이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확산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감했죠.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진단키트 도입 후 곡선이 꺾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몽골을 모범 사례로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신뢰도 변화. 2019년 52%, 2020년 68%, 2021년 72%. 단 2년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의사들이 한국 방역 브리핑을 매일 봤어요. 투명하고 정확하고 빨랐죠. 바트 선생이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숨겼어요. 러시아는 혼란스러웠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공개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코로나가 왜 전환점이었는지 말입니다. 위기에서 한국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투명성과 기술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한국 의대 준비 중입니다. 바트 선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한국 의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한국어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연수 신청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국은 단지 거울 속의 문화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서 생명을 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남 약국 한국의약품 전문. 옆 건물에는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코로나 2020년 전환점. 진단키트 98% 정확도. 몽골어 설명서 배려. 신뢰도 52% 72%. 저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생존을 지켜준 나라였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몽골 방송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의심을 버렸습니다. 의사들이 한국 뉴스를 보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진짜 선진국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나 인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지켜준 나라였습니다. 창밖 한글 간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은 이제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린 나라의 흔적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은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노트, 사진, 인터뷰, 통계. 책상 위에 쌓인 자료를 보며 저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손이 떨렸습니다. 1998년 노동자 채용 존중의 씨앗. 2000년대 문화 확산 정서적 연결. 2007년 세종학당 언어 인프라. 2010년대 경제 진출 일자리 창출. 2020년 코로나 신뢰 폭발. 모든 게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교육 언어 문화 정서 경제 일자리 신뢰 코로나 미래대학 네트워크. 이것이 순환하며 지속적인 한국 친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경외다. 저는 벽에 기대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30년 전략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문화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죠.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학당, 문화원, 대학 네트워크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연결됐어요. 강요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았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강요도 선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중, 품질, 기술, 진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몽골이 한국과 너무 가깝다고요. 몽골 정부는요? 내부 여론이 이미 기울었어요. 정부가 막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강대국이 흔들지 못하는 심층 신뢰 시스템이 형성됐습니다. 문화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카페, 부산 치킨, 강남병원, 한강호텔. 도시 전체가 한국어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식 패권국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군사력이나 공포가 아니라 선호와 신뢰로 한 나라를 움직이는 힘. 저는 평생 믿었던 국제정세 이론이 무너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말입니다. 한국은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문화였고, 문화가 아니라 신뢰였고, 신뢰가 아니라 존중의 축적이었습니다.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세종학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한국 회사 취업 계획을 말했고, 서울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승리 조용하지만 완벽하다. 교육문화경제 신뢰의 완전체. 78%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승리했다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BBC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보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조용히, 완벽하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한국의 30년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크로우, 자료 확인했네. 놀랍군. 그런데 말이야. 편집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몽골만의 현상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질문을 저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주변국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몽골만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한국어 학습자 2019년 3만 명, 2024년 12만 명. 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 15개 학생 8천 명.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18만 명. 태국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10년간 5배 증가. 케냐 한국 농업기술 도입, 한국어 교육 확산.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방역 이후 한국 의료기술 신뢰도 상승 전 세계적 현상. 삼성 LG 현대의 일자리 효과 각국에서 중산층 탄생 구조. 세종학당 84개국 244개소 10만 명 이상 학습.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한국형 체계가 각국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보유국.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하드 파워를 가졌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 통계를 봤습니다. 78%. 이 숫자의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미래로 선택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 생중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몰래 배우는 나라다. 가난에서 선진국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간 국가 모델. 그 상승 에너지가 지금 세계 곳곳을 움직이고 있다. 저는 원고를 고쳤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세종학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에요.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세 번째 학생이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거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몽골에서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에 거리 사진이 나갔습니다. 한글 간판 62%.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닙니다. 30년간 축적된 신뢰의 결과입니다. 세종학당 사진이 나갔습니다. 125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국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 그래프가 나갔습니다. 몽골 국민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원합니다. 18세에서 29세는 85%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는 통계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몽골 국민이 미래를 선택한 선언입니다. 코로나 자료가 나갔습니다. 2020년 한국은 98% 정확도의 진단키트로 몽골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신뢰도가 20% 상승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가 화면에 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케냐 세계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해왔습니다. 소련 붕괴를 받고 중국 부상을 추적했고 미국 패권을 연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오직 존중과 품질과 진심으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마음을 얻는 나라라는 것을.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조용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나는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연히 사랑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조용히, 묵묵히, 정직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존심만으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 아래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희망의 증명이며 세계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